자,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전통사회 사회생활 교육은 볼 필요 없죠. 과거에 우리가 사회과 교육이라는 분과는 없었고, 다만 이제 유교적인 전통 아래에 3강 5륜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사회과 교육과 비슷하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의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르쳤던 사회과 교육 연계되는 과목이 뭐였냐면 수신과입니다. 수신과. 그래서 수신과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나중에 보면 공민하고 약간 비슷하게 연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있어서 거기 수신과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광복 후에 도입기 사회과죠. 도입기 사회과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신 과목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군국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미군정은 이들 교과목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미군정기에 미군정의 사회과 도입기인데, 미군정에서 발표했던 과목이 뭐였냐면 바로 국민이란 과목, 교과목, 이걸 지금 현재 했는데, 거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맨 하단의 네 번째 줄,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수신을 대신한 교과목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이죠.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국민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군정이 이제 도입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국민이라는 과목이 일반 사회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가시면 미군정청이 무엇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딴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사회생활과라는 과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교수 요목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 우리나라의 사회과가 아니냐면 미군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이런 명칭이 안 붙고 그냥 교수 요목기라는 표현을 그냥 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미군정 시기의 사회생활과 교수 요목은 지리, 역사, 국민을 모두 종합해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편성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과라 부르는 것이 최초에는 사회생활과라 미군정기에 불렀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이런 부분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지리와 역사, 국민. 그죠? 그래서 이 지리, 역사, 국민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기본 틀이 바로 이제 사회과 기본 틀입니다. 이 기본 틀에서 이제 분화되어서 나가는 게 뭐죠? 이 기본 틀에서 분화되어서 나가는 게 그게 뭐냐면 도덕, 윤리, 그 다음에 국사. 그죠? 예, 국사가 많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역사에는 뭐만 남죠? 세계사만 남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 일반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과 윤리가 가치교육 측면에서 가치교육이 포함되어 있던 국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교육이 도덕과 윤리로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화 과정과 통합 과정들이 이제 막 교차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6페이지는 뭘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환경확대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죠? 교수 요목기 초등학교 사회생활과, 그 다음에 교수 요목기의 중등학교 사회생활과를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편제가 조직 방법이 환경확대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경로가 뭐냐면 초등은 통합, 중등은 분과.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흐름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제 정부 수립 후에 사회과 교육과정,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37페이지에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건 세 번째 줄이죠.
맨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5년에서 10년 주기로 전면 개정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2007년 개정부터는 수시 부분 개정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요거 확인해 두시고. 자, 1차 교육과정으로 들어갑니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여기에서 파트에서는 딴 게 아니고 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왔다 갔다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편제 부분만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돼요. 1차 교육과정은 어쨌든 6.25 전쟁 통해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 세 번째 줄이죠. 초등학교의 사회생활과의 통합성을 강화를 하고 중학교 사회생활과는 공민, 지리, 역사 세 과목 나누었다. 과목입니다. 과목. 그죠. 과목이 세 과목 나눠졌다. 자, 그 다음 이제 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달하고 넘어가면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일반사회 동그라미를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 5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편제가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거기서 두 줄 내려오시면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은 첫째 교과명이 사회생활과가 아니고 사회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민 대신에 공민이 어떻게 분화되냐면 일반사회 도덕으로 분화됩니다. 과목이. 나중에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과로 바뀌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도 어떻게 바뀌냐면 국사와 세계사로 분화됩니다. 아까 이제 기본 우리가 틀 잡았던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학교 공민영역의 연장인 일반사회는 필수 과목 전학년이 이수했는데 거기 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통합 성격을 가진 과목이었다. 이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맨 밑에 줄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생활과는 사회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맨 상단에서 두 번째 줄 뭐가 적용되냐면 환경확대법이 적용됐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은 문제 해결 학습이 강조되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중학교 같은 경우 사회라는 과목 명칭은 1학년은 지리, 2학년은 한국사와 세계사, 3학년에는 공민.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석삼자 형태죠. 자, 그래서 타형의 부분적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 나타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줄 내려와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편제됐냐면 일반사회, 도덕이 윤리로 바뀝니다. 국민윤리. 그 다음에 국사, 세계사로 다시 역사는 분화됐죠. 그 다음에 지리 1, 이걸 필수 과목으로 하고, 정치, 경제, 지리 2를 선택 과목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교육과정이 73년 1981년인데 바로 유신헌법 이후에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 한번 봅시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국사 도덕이 강화되는 등 국가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제3차 교육과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학문주의 교육과정 영향을 받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주의 영향을 받아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정리가 좀 편집이 잘못된 느낌. 그래서 세 줄 내려오시면 맨 상단의 세 번째 줄 끝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그때 만드는 거죠. 초등사회과의 특이한 점은 5, 6학년의 국사 부분과 지리 공민 부분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주의적 목표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게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도덕과 국사가 독립교과라 되어 있어요. 그죠? 독립교과. 과목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과로 이제 분리됩니다. 이 분화되었던 것이 교과로 분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지리, 2학년 세계사, 3학년은 일반사회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와 국사, 필수교사 교과로 독립을 했었다. 그 이야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바로 그 밑에, 바로 그 다음 부분이죠. 사회과 내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는 5과목. 이걸 필수 과목으로 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을 하나 찾으면 그 이야기죠. 홀수차는 분과,
고등학교 편제 과정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편제 과정의 특징인데, 고등학교 편제 과정의 특징들은 3차부터는 전부 다 분과적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차는 다시 통합적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회 원투를 표시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기억을 하시면 돼요. 홀수일 때 분과고 짝수일 때 통합된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 그 4차 교육과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4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거기 내주 내려옵시다. 내주 내려오면, 학문식 교육과정의 영향은 3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됐지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한국의 사회과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이 환경확대법의 원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4차 교육과정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해둬야 되는 것은 나선형 교육과정,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고, 환경확대법의 원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내려와서 중학교에서는 도덕, 국사, 사회가 각각 독립교과로 편성되었고, 그죠? 도덕, 국사, 사회가 각각 독립교과로 편성되었다. 분화과정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화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국사를 2, 3학년에 가르쳤고 중학교 4회는 1학년은 한국지리와 국민, 2학년은 세계지리와 세계사, 3학년은 세계사 국민 내용입니다. 4차 교육과정부터는 무슨 형태가 나타나냐면 어쨌든 상관형이 나타나요. 4차부터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천자하고 석삼자도 별로 의미 없는 게 내천자하고 석삼자가 의미 있는 건 1차부터 3차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별로 시험 문제 별로 중요하진 않죠. 4차부터는 무조건 상관형 형태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 옵니다. 상관형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것도 역시 흐름으로 일단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상당 부분에서 네 번째 줄.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구성한 사회 원투. 그죠? 그래서 통합 조정의 흐름이 등장했던 게 4차. 자, 그 통합 조정의 흐름은 제5차 때도 연결돼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통합 조정의 흐름은 중학교까지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다시 고등학교는 다시 풀어버려요. 이게 이제 좀 약간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체크를 해둬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단락에 맨 밑에 하단 부분, 두 번째 줄,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거는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입니다. 6차.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맨 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변함없이 도덕과 국사, 사회가 독립교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차부터 통합의 이제 지속성, 통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문제는 계속 상관 형태예요. 1학년에서는 지리와 세계사, 2학년 세계사 국민, 3학년은 지리와 국민. 근데 이 흐름은 중학교만 그렇고, 고등학교 가면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또 풀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끝에 기존의 사회 1, 2가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바뀌었다. 지리 1, 2가 한국 지리 및 세계 지리로 다시 바뀌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5차 교육과정이 끝납니다. 바로 노태우 군사정부 시대가 끝나고요. 문민정부가 시작된 게 6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강조했던 교육과정이 바로 3차 교육과정, 그 다음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교육과정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려와셔서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4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적 자질과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 그 다음 고등학교 국민의 자질,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6차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능력, 이렇게 해서 국민적 자질이라는 용어가 민주시민적 자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했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나온 이야기는 초등 이야기하고 중등 이야기가 좀 소개되어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시험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맨 하단 부분 41페이지 맨 하단의 세 번째 줄,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중학교의 도덕은 변함없이 독립교과가 편성되었지만 국사가 다시 사회교과서에 편입된 것이 특히할 만하다. 그래서 국사는 교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 한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래서 집 나갔던 국사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6차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자주 나왔던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바로 공통사회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통합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이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보면 문제 해결, 그 다음 내용은 사회 문제. 항상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계셔야 돼요. 통합, 내용적으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걸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이 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된 게 7차 교육과정, 바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됐던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모토를 내세웠고요. 학습자 중심. 두 번째 줄 보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했느냐, 그 이야기야. 어떤 방법을 도입을 했냐면, 대표적인 게 수준별 교육하고, 그죠? 수행평가입니다. 그죠? 수준별 교육, 수행평가.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개를 이제 형태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특징적인 것은 교육과정의, 공통교육과정의 변화예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을 봤었는데 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공통교육과정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면 기본 교육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기본 교육은 끝났다. 공통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선택중심 교육과정.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편제에서 제일 특징적이었던 건 선택 과목에 뭐가 들어오냐면 법과 사회가 들어왔다는 거, 법과 사회.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에서 이 법을 다 가르쳤는데, 정치에서 분리가 돼서 법과 사회, 정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가게 되면 중학교 편제가 나옵니다. 중학교 편제의 네 번째 줄, 상단의 네 번째 줄. 어떻게 편제를 나눴냐면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그래서 통합의 정도를 좀 더 강화를 했다, 정돈을 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수준별 교육과정 이야기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이야기고, 근데 이 내용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제 수행평가 이야기 좀 빠졌죠. 수행평가를 대대적으로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문서가 성취기준 형식으로 나눠졌다, 진수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7차 교육과정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내용 제시 방식의 변화 예시, 이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이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 내기도 하니까. 그럼 거기 7차 교육과정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 심화과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심화과정. 표 안에. 그죠? 자, 그걸 통해서 7차 교육과정인 것을 일단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집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개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죠? 개정 방식의 변화. 그래서
2007 개정교육과정 위에서 네 번째 줄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은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중앙집중적인 방식이었는데 2007 개정교육과정은 주기에서 수시, 전면에서 부분, 일시에서 점진, 전문가 주도에서 교사 참여 확대로 변화했다 그 얘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던데 뭐 어쨌든 변화했다고 하니까 검토위원이 많이 들어갔죠. 예, 변화는 제가 볼 때 검토위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요. 학교 교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2007년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의 진술체계 대공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대공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변화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교사의 재량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 교사의 재량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용 진술이 다양화됐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교과서 거기 4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대주제 성취 기준으로 대강화를 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교과서가 다양해집니다. 내용이 다양해졌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사 역량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보기 전에 거기 교육과정 문서 진술체계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진술체계의 변화를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진술체계의 변화를 보면 가가 없죠. 가라고 하는 것은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인데 이게 바로 뭐죠? 중주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제 중주제, 소주제 이렇게 막 세분화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다. 2007 개정교육과정은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내려와서 위에서 두 번째 줄 3학년, 10학년의 내용 체계는 영역 구분을 7차 교육과정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에서 뭐로 바꿨냐면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영역 내 통합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등장했던 지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다락이 이제 마지막 부분 사회과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인간 사회 환경이 폐지가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사회 환경을 가르쳤던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제일 중요했던 것. 인간 사회 환경을 가르쳤던 학교가 거의 있었냐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다락의 핵심 포인트는 딴 게 아니죠. 시험 문제 나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역사교육 강화입니다. 역사교육 강화. 자,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10학년에서는 한국사 내용의 고등학교 역사 과목이 설치가 되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제 동아시아사인데, 그 동아시아사 이야기가 이제 46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동아시아사가 나와 있죠. 예, 이게 지금도 현재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시행도 못하고, 이 편제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그래서 거기 보면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제줄에 선택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개정교육과정 특징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단계가 두 번째 줄에 다문화 인권 내용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강화되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참 다문화 학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모경환 선생님이 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발히 시작했던 때도 있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섭니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교육과정이고
마음에 안 드는 교육과정인데 어쨌든 제일 큰 의의는 뭐냐? 세 번째 줄이죠. 기존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내려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법률학교, 무용학교, 또 뭐냐면 연예인학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고등학교를 각각 만들어야 된다. 발레학교 이런 거.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것도 사실 뭐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냐면 기업이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사실 열어준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에 찬성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교육과정에 지금 찬성하고 앉아가지고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각각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학년군. 학년군을 편성했죠.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학년군에 이수할 과목을 빨리 이수하게 되면 그 다음 학년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학년군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교과군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과군제를 만드는데 교과군제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단순화.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가지고 과목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군 수를 줄이게 되면 어쨌든 학년군제를 운영하기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희한한 이름이 하나 만들어져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이제 이름이 사회도덕교과군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사회교과군이라 하면 되지. 근데 이걸 이제 도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유리한 과목을 없애자고 하니까 교육부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 뉴라이트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유리교육 쪽이다 보니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짓들을 한 거죠, 이게. 교육이 목적인데.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그래서 12과목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집중이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수제는 문제는 뭐냐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도대체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방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죠. 예.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고 한 측면.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맞추어서 뭐가 강조되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바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사회과하고 과학과에서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약간 반영하는 측면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공통과목이 등장한 거죠. 그 공통과목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인 거예요. 기출문제도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편집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4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핵심 역량 6가지를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땡땡이 왜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의 책들도 검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가 난다니까. 오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했죠. 그 핀란드에서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교육. 한 수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어쨌든 이게 이제 반영이 됐고 맨 밑에 줄이 이제 시험으로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에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초등학교에 뭐가 들어가냐면 안전생활교과가 신설돼요. 이건 왜 신설인지 아시죠? 예. 사건을 해결 못하고 과목만 만들어서. 근데 안전교육을 지금 대학에서도 합니다. 대학에서 심지어는 그걸 이수를 안 하면 아이들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 급한 환자 살렸다 칩시다. 근데 그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전 모든 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 그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사는지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잖아. 그거 하기 전에 뭘 만들어야 돼 학교에? 심폐소생기를 구비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뭔가 좀 보면 자꾸만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의 책임을 자꾸 가리고 개인의 문제 자꾸 돌려버려요. 개인이 심폐소생술을 안 배워서 사람들이 죽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부수적인 거고 필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먼저 심폐소생기를 갖다 놔야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있어야지. 이거부터 해야지. 뭔가 좀 이상한 문제야. 접근 방식이 진짜 좀 이상합니다. 48페이지 메뉴에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과목이 공통하면 지정되었다. 이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새로운 학문유식 교육과정의 특징들이 반영됩니다. 그 새로운 학문유식 교육과정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게 뭐냐면 핵심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학문유식 교육과정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앞에 있는 것과 바뀐 게 뭐냐면 네 번째 줄입니다. 문서 체제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 성취 기준을 상세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덕택이 이제 뭐가 쉬워졌냐면 교과서를 쓰는 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상세화가 안 됐다 보니 교과서를 쓰는 게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세화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도 용이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성취 기준이 또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표현들 좀 잘 알아두시고 언제 도입됐다고 했죠? 7차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차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에 나타난 주요 변화 첫 번째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이 공동과목으로 신설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주 내려와서 둘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구분했다. 그 이야기인데 제일 황당한 과목이 여행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주 내려와서 학습량의 적정화를 상당 수준으로 달성했다. 그죠? 적정화를 상당 수준으로 달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좋은 말로 설명되어 있죠. 영역 간, 영역 내 중복 요소를 해소하고 주제 중심의 통합을 강화하면 내용의 감축을 이루겠다. 그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 수업 실수가 줄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입니다. 넷째, 사회과에서 육성해야 될 교과학년 6가지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에 제시를 했는데 창의적 사고력 하다 말았죠. 예, 역시 편집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 강의 때도 가끔 소개했던 논문입니다. 거기에 49페이지 보면 연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인석 교수님 논문 내용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에 이제 주축인 원리가 두 가지 있는데 시민성의 원리하고 통합성의 원리라고 했지. 예, 그것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민성의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가 지금 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고. 사회과 시민성 원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반선사고입니다. 그 반선사고에서 이제 진화되어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좀 더 강화되었죠. 구축되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과 교육의 역사입니다. 사회과 교육의 역사.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이런 사회과 교육의 역사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무엇을 파악할 수 있나요?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육학 결혼 공부하면 교육의 의미를 공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의 목적이죠. 왜 교육하는가 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교육학 개론으로 따지면 교육의 목적에 해당되는 파트가 바로 사회과 교육의 본질이에요.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회과 교육의 교육적 기능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과 교육의 교육적 기능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양성하는 거다. 그럼 어떤 시민을 양성하는 거지? 뭐 비판적 시민도 있을 거고, 사회과학자를 닮은 시민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전통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형태의 시민도 있을 거고, 또 반성적 탐구를 사랑하는 시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참여와 행동을 잘하는 시민도 있을 거고, 또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의 시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사회과 교육의 교육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핵심적으로 이 교육은 왜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가 밝혀지냐면,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뭘 얻을 수 있냐면, 사회과 교육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죠? 뭐 하는 놈이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파악되는 게 도대체 교육의 목적이 뭘까, 이거. 사회과 교육의. 교육의 목적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오죠? 자연스럽게 목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과 방법이, 목표와 내용과 방법이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 서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목적과 목표가 구별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거의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죠? 목표인지 목적인지 다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 전달 모형의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5가지로 보통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책 쓸 때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게 지금 마토레라 부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번 책에는 그걸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게 5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끝에 세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토레라는 앵글, 넬슨과 마이클 릴스가 제시한 합리적 사회 비판과 개인 발달의 두 가지 범주 추가 종합해서 5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다. 그 5가지 모형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5가지 모형이 바로 시민성 전달 모형 53페이지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 55페이지에 반성적 탐구 모형, 그 다음에 56페이지에는 사회 비판 모형, 그 다음에 57페이지는 개인 발달 모형, 이 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울레버와 스컷 같은 경우는 6가지 제시를 하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7가지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발 셔미스처럼 3가지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그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사회과의 전통을 시민성 전달 사회과 교육, 사회과학 사회과 교육, 반성탐구 사회과 교육 3가지 모형을 분류했던 바발 셔미스, 이 분류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되어서 나타난 이 5가지 모형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게 그거예요. 제가 매번 이제 강의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는데, 52페이지 맨 하단에 보세요. 이러한 5가지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런데 각 모형이 제시한 사회과 교육의 목적? 이렇게 됐어요. 그죠? 사실은 논리적 하나 더 들어야 됩니다. 목적, 목표, 내용, 방법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다른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같이 뭉텅거려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하다 보면, 그 서술에 보면 목적이라 했다가, 목표라 했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할 내용, 그 다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들 모형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 그래서 이 4가지 이제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53페이지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이제 설명하겠죠. 처음에 단락은 당연히 목적이 나올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사회 유지 존속이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습득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르게, 이 모형에서 교사와 학생이 사는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위, 이게 이제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그럼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위.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가치가 빠졌죠.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한 지식에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고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시민 전달 모형의 대표적인 교사학습 방법, 직접적인 전달 방식. 이게 바로 주입이죠. 주입. 전수.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한번 내려봅시다. 장점은 뭐냐면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죠? 바로 한 줄 밑에 나오죠.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모호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전수하려는 가치 및 신념체계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야기가 가지고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뭐하잖아. 이걸 이제 만약에 답안지 쓰면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걸?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이냐면 전수하려는 가치 및 신념체계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합의된 것이 아니다는 거지.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걸 일방적으로 전수해야 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다는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면 5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잖아. 그러면 각각의 모형의 입장에서 쓸 것 같아. 사회학 모형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을 가할 것이고 시험 문제도 그래 나오잖아요. 반영탐구 모형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이 모형은 신념과 이상을 전달하여 이상적인 훌륭한 심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게 이제 반전 탐구 모형 입장에서 비판이죠.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의 비판 세 가지가 문제점 세 가지가 전부 다 보면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련성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왜 반전 탐구 모형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됐나요? 자, 사회과학 모형을 한번 봅시다. 사회과학 모형 우리가 신사회과에서 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목표를 딴 게 아니고 꼬마 사회과학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과 학문 구조를 습득한 미래 시민. 이게 뭐죠? 꼬마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의 습득이지. 자,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방법이 나옵니다. 탐구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말한 탐구 방법은 무슨 방법이죠?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 교수학습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탐구 방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별로 그렇게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든 발견학습, 탐구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는 발견을 많이 강조한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탐구 수업 모형의 특징은 귀납적 방법이 아니고 사실 탐구 수업 모형은 연역적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자들이 보통 연구하는 방법이 그렇죠. 이론을 두고 그 다음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탐구 수업 모형 형태는 연역적 방법의 형태예요. 근데 사회과학 탐구 모형이나 신사회과는 귀납적 논리로 접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 연결을 안 되니까 귀납적 논리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발견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현대사회학 책 보시면 나오잖아. 나오는데 해석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석적 방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검증하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잖아. 사실 이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논리에 따라서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발견 탐구학습인 거야. 이게 왜 나온지 아시겠죠? 발견은 귀납적이에요. 그럼 탐구서 모형은 기본적으로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면 귀납에서 시작을 해서 연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 논리적인 거죠, 사실은. 아, 이렇게 욕해도 되나?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비판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단에 평가를 한번 내려봅시다. 두 번째 주에 보면 사회과학의 학문 내용과 탐구 방법을 습득하면 실생활의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이게 바로 이제 신사회과에서 내걸었던 모토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가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가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치 갈등이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치를 다루지 않고서는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측면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아쉬운 거는 뭐냐면 시민선 전달 모형과 반수 탐구 모형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지. 맥락도 없이 그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낼 때 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수 탐구 모형입니다. 반수 탐구는 사회과는 실생활에 직면하는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 함양이 주목적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두이의 반수 사고에서 비롯되는 모형이죠. 주로 보면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학습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반수 탐구에 속하는 것들은 반성적 사고와 관계되는 모형들은 전부 다 반수 탐구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 해결 학습 모형도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에 가치 명료화 모형도 여기 해당돼요. 가치 분석 모형도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 논쟁 문제 수업도 여기 해당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수 사고를 통해서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부 다 반석 탐구 모형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석 탐구 모형에서 전달해야 할 가치와 지식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민 전달 모형과는 달리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명료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식도 명료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수 탐구 모형에서는 가치 명료와 지식 획득 과정이 수업 핵심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육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교육 내용이 딱히 정해진 바가 없어요. 뭐냐면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내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세요. 반수 탐구 모형의 수업 방법은 반수 탐구, 반수 사고 과정이다. 그 뒤로부터 시작됐던 거.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반수 탐구가 잘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 맨 밑에 세 번째 줄, 토론이죠. 탐구의 전 과정의 핵심은 토론이며 사실 맥락 학생의 신념 같이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왜 토론일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생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실생활 경험은 직접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경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실 내에서 간접 경험에 가장 좋은 건 뭐야? 토론이지, 대화지, 다이얼로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 맥락 학생의 신념 가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모양에서 학생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탐구 수행자로 간주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놓은 게 56페이지 맨 위에 오리바 세이버는 하버드 모형, 법리 모형을 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버드 모형과 법리 모형은 아주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치 분석 과정으로 포함을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논문도 사실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오리바 세이버는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예. 일단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부분도 아마 수정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르게 결론적으로 반응탐구 모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형. 그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모형이다. 왜냐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이잖아. 근데 유연하고 탄력적인데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 생깁니까? 혼란과 부담이죠. 문제가 생기죠. 혼란과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정해진 게 없다. 사회 기본 가치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없어.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이게 뭐지? 뭐가 맞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혼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르치려면 어쨌든 이 혼란을 해소해 주려면 교사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커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의 담론이 등장했던 건 1960년대 제가 중반 후반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어쨌든 중요한 담론으로 부각됐다고 이 책에 저수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술되어 있는데 60년대 중반 후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강조됐던 게 뭐냐면 비판이에요. 비판사회학. 그 다음 비판교육학이에요. 그럼 그 비판교육학에 바탕을 두고 지금 사회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비판 모형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목적은 뭐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죠?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비판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맨 밑에 줄 보면 학습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 불공정과 부정의, 소외계층 문제, 인권 문제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르게 학습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대화법, 문제해결식 수업, 비판적 관점 이런 것들이 교수 학습 방법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판해 봅시다. 장점은 비판적 사고의 정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전통을 무시한다. 그 다음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거는 시민 전달 모형 입장이고, 두 번째 거는 사회과학 모형 입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발달 모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합시다. 개인 발달 모형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사회과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개인의 자아 실현.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자아 실현을 위한 능력 함양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능력 함양 이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학습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개별화 수업입니다. 그죠? 개별화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교사학습 방법은 당연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58페이지 맨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프로젝트 방법, 그 다음 개별화된 교수 전략,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이게 이제 권장된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적 측면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측면. 첫 번째가 뭐죠?
장점을 보면 긍정적 자아 개념의 개인적 효능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단점 뭐야? 사회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 그 이야기요. 그런데 이게 유럽과 미국의 전통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떻죠? 이건 미국과 유럽의 차이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 있어요. 9.11 테러를 일으켰던 범죄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범죄자를 유럽이 붙잡은 거죠.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11 테러의 주범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럽 쪽에서 못 넘기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어본 거죠. 왜 못 넘기겠냐? 이래 물어봤더니 유럽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사형 제도가 있지 않냐? 우리가 보내면 분명히 너희들은 사형을 시킬 거야. 근데 우리는 사형 제도 반대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못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이제 화가 막 난 거지. 왜 못 넘기겠어? 근데 사형을 차마 안 시킨다는 말은 못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은 규범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어떤 정치 사상적으로 볼 때 유럽은 이상주의에 가까운 입장이에요. 미국은 현실주의에 가까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 따라서 얘를 사형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개인을 중심으로 해요. 유럽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거죠? 유럽은 다닥다닥 붙어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오랜 수백 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치고받고 싸운 동안 얘들은 뭘 깨달은 거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지?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대화를 강조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상주의적인 어떤 표현들이 유럽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그런 측면에서 협력적인 어떤 관계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인간을 바라봐요.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맥락이 없어. 개인이. 오로지 개인이 쟁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미국 개인 발달 모형이 준비될 수밖에 없어. 근데 유럽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에 좀 이런 걸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책에서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왜 발달했는지도 이해가 돼. 그럼 한번 봅시다. 미국의 사회과 본질과 기능에서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보이죠? 방금 유럽에서 강조한 공동체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안 보입니다. 다섯 가지는 이 교육적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이라는 측면의 사회과 본질을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육적 기능은 어떤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적 기능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가지만 포함을 해? 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다섯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결론이 그거잖아. 다섯 가지는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 섞여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교육적 기능이 얼마나 다양해.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공동체가 안 보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결론은 그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많이 쓴다면 이 부분을 쓸 거예요. 제가 논문 아이디어로 지금 생각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안 보이잖아. 문제는. 자, 여기까지가 사회과 교육의 본질, 사회과 교육의 총론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의 총론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구조의 강론은 뭐냐면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사회과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사회과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평가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제 강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 편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목표가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편제는 목표가 이제 본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목표부터 해서 내용, 방법, 평가라고 하는 사회과 교육의 강론을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서 제시되었던 그 네 가지 분석 기준을 다시 개별적으로 쫙 푸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걸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부터 해서 교육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는 일단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